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네, 유튜브 모니터하고 있는 엄재희 활동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완전히 제가 이런 것을 많이... 개떼같이 왔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너무 좁네요. 되게 풍성하네요. 되게 뭐 사람도 많고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맞아요. 화기애애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근데 정말 즐거운 소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칭찬하는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 상을 드리고 있죠. 광고를 하자면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이따가 네 팀이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또 상 부문은 굉장히 많아요. 신문 부문, 방송 부문, 온라인 부문, 그러니까 온라인 보도 부문,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부문, 좋은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 말고. 그래요? 예를 들어 거리의 만찬 같이 시사가 아닌데 애매한 교양 뭐든지 좋은 보도,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부문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팩트 체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미디어. 대한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 대해서 늘 후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언론까지 있으면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선정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부문이 많아지니까 회의도 굉장히 길어지고 저번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3시간 넘게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 달에는요. 꼭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합의안. 저희가 부문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후보가 부실하거나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그래도 좀 주기 찜찜하다. 우리 성에 안 찬다. 우리도 나름의 눈이 있거든. 눈높이가. 심사위원들도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맞지 않으면 안 드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도 신문 부문에서만 2팀이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방송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주고 싶은 팀이 없었습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부문에서 나왔고요. 상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보도 부문에서 지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사람이 오늘 신문이 2개라서 지금 시영 씨는요. 신문 모니터 보고서 2개 쓰느라고 지금 거의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전쟁 이제는 한겨레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지금. 보고서와의 전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개의 보고서를 짧게 사실은 이 보고서를 자세히 칭찬도 자세히 하려고 하면요. 한 사람당 한 20분씩은 걸리는데요. 그럼 우리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4개 분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씩 해서 약 1시간 가량 좋은 보도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신문 모니터 2019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분 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5월 달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인데요. 네. 기억납니다. 권지담 기자라는 분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진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까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를 해서 쓴 기사인데요. 자꾸 보고서라고 기사를 자꾸 보고서라고 제목이 보고서라고 하루 종일 보고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침 기사 제목도 요양보고서예요. 네. 네. 이게 한겨레 창간 계획으로 한 건데요. 네. 요양보호사로 우리가 말하는 OTL 기사 있잖아요. 네. 노동 OTL 해가지고 다 이렇게 노동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한겨레 21의 최고의 기사로 손꼽혔었죠. 근데 그것의 색다른 버전이지 이제 다들 자격증 따가지고 투입되는. 근데 권지담 기자가 한 달 동안 투입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몸으로 느낀 요양보호사의 현실 그리고 그분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안이나 이런 거는 권지담 기자 혼자 쓴 건 아니고요. 다른 기자들이 3명 정도 더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기자명 좀 한번 쭉 읽어주세요. 같이 하신 분들. 기자명은 권지담, 황춘화, 정환봉, 이주빈 기자 이렇게 4분이고요. 네네. 그 밖에 사진 기사를 찍은 분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뽑았는지, 왜 선정했는지만 알려주세요. 네, 한겨레는 돌봄노동 문제를 3부 18건에 거쳐서 깊이 있게 아주 다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도 그런데
요양원 문제 관련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의 경우에는 단순 고발이나 비리 들추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점점 필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단순 고발이나 비리 들추기만 하면 요양원에 모신 많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많은 분들한테 죄책감만 안기고 돌봄 노동자들은 막 노인 학대하는 그런 선입견을 씌워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보도가 대부분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기자도 한번 그런 사례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요양원에 맡기러 온 가족분이 막 기자한테 대뜸 질문을 한 거죠. 노인들을 학대한다던데 막 이런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 요양사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막 사실 보내면 막 불효자 같은 이미지가 좀 그렇지. 있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직접 요양사가 돼가지고 취재해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게 글쓰기를 한 이런 한결의 시도가 좋았고요. 특히 기자가 이제 요양보호사로 직접 근무를 했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착취에 대해서 아주 잘 다뤘는데요. 아, 요양보호사가 착취당하고 있다? 네. 그 기자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돌봄에서 융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요양사가 입소자 7에서 9명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아주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고요. 노인 한 명한테 할당된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노인들도 고통을 받고 요양보호사들도 요양보호사 나름대로 심한 작업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론에서 난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진짜 학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도 노동자인데 한 7, 8명 들어오고 막 야근하고 이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요양원을 벗어나면 또 괜찮냐. 방문 요양사 문제도 다뤘는데요. 이 방문 요양사는 노인들한테 선택권이 상당히 맡겨져 있어요. 노인들이 요양사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요양기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양기관도 이제 수급자 한 명 한 명에 목맬 수밖에 없어서 그 노인들이 아무리 요양사들한테 막 자기 직무가 아닌 일을 시키고 반농사를 하는 경우가 시키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농사를 시킨다고? 네, 반농사를 시키는 경우도 많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 요양사들한테? 네. 욕설을 하거나 그 성희롱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요양사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요양사들이 또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노인 한 명 한 명이 돈이니까 그래서 요양사만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딱히 대안 같은 걸 제시한 게 있나요? 한겨레에서? 결국 이게 재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원 문제를 주로 중점으로 다뤘고요. 세대 간 연대 이 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노인복지제도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도 약간 공공성 확대,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세대 간 연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사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한겨레가 대안 부분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그 건보공단 자금을 받아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에 또 취재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시설이 괜찮다고 합니다. 시설도 괜찮고 환경 자체가 괜찮구나. 네, 요양사들도 되게 노인들을 잘 대해주고 이런 모범적인 사례로 취재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원이 150명인데 입소 대기자가 1,313명이나 된다고 해요. 네. 40대부터 입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요? 우리 왜 임신했을 때부터 어린이집 입소하잖아. 저기 신청하잖아. 그것처럼. 근데 이거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원 한계상 한겨레가 장기요양보험의 1에서 2%를 공공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지원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안도 제시를 했고요. 근데 결국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엔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대 간 연대로 이거를 또 시민들이 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사 참 좋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고요. 기자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취재 후기 비슷한 거를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서 기자의 호소를 직접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요양보호서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되거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노인 돌봄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기사를 읽으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사회적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 돌봄을 떠맡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노동에 시선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 돌봄 문제는 불편한 진실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기억해주세요. 치매에 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인권, 노동권과 더불어 제대로 된 돌봄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권리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 이게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직은 젊으니까 부모를 모신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두 분 다 모시었고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분을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인생의 진짜 지상 최대의 과제를 해결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슬픔보다는 진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엄마를 마지막에 요양원에 아버지는 안 보냈는데 엄마는 요양원에 2달 동안 가 계셨는데 저도 엄마가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차로 나갈 때 차를 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죽으러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아유 이렇게 청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짜증이 났거든요. 왜냐면 가는 것도 참 힘들게 뭐 어떻게 막 합의를 해서 이제 뭐 엄마가 그나마 간다고 하셔서 이제 보내드린 건데 사실 서로 너무 힘들었고 오랫동안 치매를 이제 겪으면서 근데 갑자기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차를 탈 땐 굉장히 정신이 말짱해하시면서 죽으러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나 요양원의 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저번에 무슨 장성 요양원 이런 데서 이제 화재로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인은 그런 데다 모시면 어떡하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면 사실 자기가 닥치면 다 집에서 모시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되거든요. 누구나 다 겪을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랑 정말 똑같이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제도를 이렇게 싸게 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서 내 노인을 내 부모님을 모시게 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뒤늦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수수는 저는 이 수순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좋은 조건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뭐라 그럴까 갈등을 겪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세대 간 그 이해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이것과 관련된 비용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이제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모실 것이냐 어떻게 품위 있게 어른들을 모실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돌봄 노동자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양사들에게만 책임을 씌우지 않는 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사가 좋았다고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네.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사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방송 보도가 없었던 대신에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2019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 심사 결과 알려주세요. 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민간인 학살과 사찰 2부 대물림된 국가폭력 6월 17일 방송이 선정되었고요. 김정인 취재기자, 정민한 영상 취재기자, 김혜동 영상 취재기자, 소정섭 취재 PD입니다. 일단 이게 앞서 5월 13일 방송에서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설립과 가입을 주도했던 보도연맹에 속했던 사람들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이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7일 방송에서는 주로 이때 이승만 정권 때 학살되었던 사람들의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분들이 90년대 중반까지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런 것들을 알렸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자행됐던 보도연맹 그리고 요시차린 제도가 사실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해방이 되고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혀왔고 그랬다는 것도 명백하게 지적을 해줬고요. 또 이기 진실화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기 진실화해 출범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보통 방송들이 이기진실하회의가 뭐 안 되고 있습니다. 논란입니다. 이렇게만 보도했지 그게 왜 심사가 안 되고 있는지 주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이트에서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기진실하회의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게 좋았다. 네. 콕 집어서 이건 자유한국당 때문이에요. 일러 맞춰줘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진섭 씨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 그런 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저도. 좀 무섭죠. 네. 저 방송 실제로 보면 소름이 샥 끼치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일제 청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요시찰 제도나 이런 거 그런 게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정리해서 약간 교과서처럼 일제 친일 잔재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일본과 그 다음에 또 이 남북 분열 이걸 분단으로 인한 계속 그 사상 갈등 이런 걸로 이 민간인들이 이제 고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스트레이트는 꼭 저것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요즘 다 좋아. 잘하네요, 진짜. 네, 다 잘해요. 생각 아주 뭐 우리만 좋아한다는 소리도 있긴 한데. 아니, 왜 왜냐면은 우리만 좋아하죠? 네. 저희는 정말 상을 많이 줬잖아요, 스트레이트를. 맞아요. 근데 MBC 안에서는 또 그닥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트레이트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응원하자. 스트레이트 폐지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스트레이트가 왜 나오는 거는 부담스럽죠? MBC 내에서는 아무래도 시청률도 사실 예전에 안 높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 네. 권력을 많이 건들지 않는 뭐 삼성도 그냥 막 그렇죠. 까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는 MB는 권력은 아니다지만 아무튼간에 MB 삼성 뭐 이 정도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센 칼을 자꾸 쓰는 곳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스트레이트가 공정성 측면의 논란 뭐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네 이런 자유한국당식 주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면으로 탁 공격하면서 진실을 보여준 정말 진실 탐사를 하는 그런 그 공정성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스트레이트가 오버할까 봐. 근데 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까지만 얘기하지 그 이상을 막 주진우 씨가 막 나와가지고 막 팟캐스트처럼 막 설을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딱 거기서 그치거든요. 그게 굉장히 현명하다. 왜냐면 이거는 지상파고 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MBC를 진짜 또 잘못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들 그래서, 지켜본다는 거 다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는다. 주진우 씨의 음모론과 그 MBC의 취재력이 같이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시너지가 딱 일어나고 그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진우 씨의 어색함도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가 이제 익숙해져서 지쳤는지 아니면 그분이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처장이 첫 방송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였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서 어색하다, 뭐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영 씨가 방송할 때 내가 그 느낌이 좀 들거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약간 막아뜨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주진우 씨가 약간 그래. 그러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1초도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멈춤이 있으면 굉장히 방송에서는 그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생방송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그게 모두 이제 저희가 전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항상 죄송합니다. 어떤 점에서 죄송해. 다 편집이 돼서 청취자들은 잘 몰라. 이정일 PD한테만 저는 편집 죄송하면 엄청 돼. 열심히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여튼 방송 죄송합니다. 너무 놀란 게 방송으로 봉우 씨 거를 내가 같이 안 한 걸 봉우 씨랑 같이 하는 걸 들었잖아.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봉우 씨랑 할 땐 잘하는데 왜 나랑 할 땐 그렇게 뭐 맨날 막아뜨지 그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편집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역시 편집의 힘이 있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수다 떨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해보라고 시영 씨의
또 전가요? 또 시영 씨가 하는 2019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 공동 수상입니다. 신문 부문. 네, 진짜 6월의 좋은 보도네요. 아까 그건 사실 5월의 좋은 보도인데요. 우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다 보고 상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끝이 부실하면 상을 주기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6월에 끝났기 때문에 6월에 동시에 드리게 됐습니다. 시리즈 기사군요. 네네. 자, 요번 거는 뭐죠? 이번 것도 그 약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화제가 됐던 아는 사람 사이요? 네, 그런 보도인데요. 네. 네. 아까 앞선 보도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반응들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기사인데요. 김한 기자, 옥기원 기자, 이재현 기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삼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해외 공장들을 돌면서 그 현지 노동 인권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취재한 그런 기사입니다. 아 이거 저는 한겨레 TV, 한겨레 라이브인가요? 네, 한겨레 라이브 시작하면서 거기서 엄청 크게 다뤘었는데 여기서 계속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죠.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한 기자가 뉴스공장 안 나오는 날마다 베트남 간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베트남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비밀이야 맨날 그랬거든. 근데 베트남에서 이걸 취재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오랫동안 계속 뻑하면 베트남 가느라고 빠졌잖아요. 근데 딱 보도가 나오면서 아 베트남 간 게 이거였어 그랬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치 내가 키운 자식처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기사를 보면 뿌듯합니다. 네. 네. 제가 김한 기자의 페이스북을 좀 염탐해봤는데요. 염탐. 네, 김한 기자는 그 정환봉 기자한테 그 베트남의 루티사이 덤이라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22살에 베트남 현지 삼성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죽음을 이제 이분한테 그 루시의 죽음을 듣고 나서 취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약간 삼성이 전조가 되게 많았다. 네. 네. 전조? 네. 해외 공장에서 노동 착취가 심하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이걸 잘 다뤄주지 않아요. 우선 그렇지. 우리나라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장 큰 국제 노동 단체가 있는데요. 그 151개국에 1억 7,500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여기에 ITUC라는 단체인데. ITUC요? 네, 국제노총이라고 흔히 국제노총. 네, 국제노총이라고 하죠. 여기에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세계 인권지수 2018년 세계 인권지수 보고서에서 여기서 노동 인권을 6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네. 여기에 한국을 5번째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6은 없고 네. 5+ 등급이 있는데요. 5+ 등급이 뭐냐면 나라가 내전이나 전쟁에 빠져가지고 정부가 분개돼서 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 인권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엄청 안 좋은 거네. 그 바로 윗등급인 5등급은 노동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네. 헐. 그쵸. 심각하다. 근데 왜 이게 몇 년째 지금 이런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언론에서는 우리 귀족노조라 그러지? 귀족노조는 무슨 귀족노조? 이게 귀족 강성기업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지. 그렇죠. 귀족이 문제지. 귀족 강성기업. 이 회사에서는 또 그 26개 회사를 전 세계 26개 회사를 가려 뽑아가지고 아주 노동자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으로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한국GM입니다. 아, 한국GM. 네, 한국GM은 사실상 외국 회사니까 삼성만 있는 건데요. 이런 회사가 과연 해외에 단순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지칭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삼성이 진출한 여러 국가에서 현지 삼성 공장의 노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취재한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상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는 청년 착취를 다뤘어요. 청년 착취. 네. 여기 따르면 한겨레가 지나가는 현지 노동자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봤대요. 그 노동 실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 현지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을 고함의 공포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노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테크 타임이라는 걸 설정해서 하루에 막 몇 개씩 조립하면 끝난다. 이렇게 노동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현지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막 빨리빨리 하라면서 다그치고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맨날
이렇게 고함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브라질에서 2012년에 텍스 타임이란 걸 과도하게 설정한 걸로 1,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도 삼성이 네. 정신을 못 차리고 베트남에 또 하고 있네.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각종 수단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 불법 파견, 네. 비정규직 늘리기, 네.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고 막 1, 2년 주기로 교체하고 이런 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 한겨레가 이제 통계 위미는 약간 없다 이렇게 규정하긴 했는데 그 공장 주변에서 무작위로 129명의 삼성 노동자를 설문조사해서 통계를 냈어요. 근데 이들의 평균 나이가 24세고 근속 기간은 평균 37.8개월인데 그 근속 기간의 중간값이 24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속 기간의 편차가 심각하다는 거죠. 평균이랑 중간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 풀어줄 수 있나요, 근데? 네? 평균과 편차의 차이. 중간값은 네. 모든 값들을 이제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거든요. 네. 그게 24. 근데 네. 만약에 분포가 일정하다면 네. 중간값이 평균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평균하고 중간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네. 어느 값에 되게 밀집돼 있다는 거죠. 근데 평균이랑 중간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평균은 높은데 중간값이 적다. 이거는 그만큼 가운데로 잘라봤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24개월이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사에 따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인도 공장의 경우에 응답자 57명 중 19명이 경수공 또는 계약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쫓겨날 것이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한겨레 기사에서 유하경 변호사를 인터뷰해서 발언을 땄는데 이들 노동자 구성은 미숙년과 저연령, 불안정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됐다는 점에서 국내 삼성 노동자들과 비슷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 노동자들이 2, 3년 주기로 교체되는 구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2부는 산재를 다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베트남의 루어티 짜이덤이라는 분이 22살에 그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약간 이제 황유민 씨 사건, 반올림 사건을 계속 따라온 분들한테는 되게 기시감이 많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이분이 또 삼성 반도체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에 약간 젖은 옷을 나르다가 두통에 시달려서 완전 똑같은 사건이네요. 네. 그러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요. 한겨레가 유가족과 접촉해서 이분의 죽음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을 좀 취재를 했는데요. 유가족들 말에 따르면 한겨레가 첫 접촉한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 반대했는데 경찰과 삼성이 부검을 진행했다고 해요. 다 똑같아요, 이거 다. 네, 부검을 진행해서 그 가족들은 부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은 장례식에 도착한 가족들에게 덤의 죽음은 공장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산재 인정 안 해주고. 네. 이후 정황도 매우 수상합니다. 가족들은 군병원한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사망 시간하고 사망 장소를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공장과 루시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경찰과 삼성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삼성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유가족한테 루시의 2년치 월급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다 똑같네. 황유민 씨 때도 다 유가족 그렇죠. 만나가지고 돈 그치. 질러주고 임단속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네,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사건 자체를 소거하는 삼성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딜레이 지급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3부에서는 무노조 경영을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해외에서도 반복되는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을 고발했는데요. 역시 삼성 서비스 노조 파괴 사건을 아는 분들한테는 또 기시감이 많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취재한 게 인도네시아 치카랑 공장의 엔지니어였던 주레르만 씨인데요. 이분이 2012년 10월 21일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다가 고작 40일 만에 노조가 와해당하고 본인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0일 만에. 네. 이번 말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원들에 대해서 개인적 사찰이랑 폭력을 예사로 사용했고요. 이거 S그룹 그 네. 문건이라고. 그죠. 문건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위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분들한테 그 원래 안 줘도 되는 퇴직금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퇴직해달라 이렇게 뒤에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돈으로 다 된다는 약간 이런 발상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노조원들이 이탈을 하니까 그 주레르만 씨는 정규직이었는데 이분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노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짧게 쓰고 계속 바꾸고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지금 환경을 해놓고 병이 생기기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여요. 전체를 네. 봤을 때는. 네. 한국에서 경험을 한 거지. 몇 년 다니면 병이 생기더라. 그러니 이제 베트남 가서는 그 책임까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1-2년 단계로. 쓰고 그냥. 네네. 지금 그런 너무 것으로 사람은 아니라 보고서, 거의. 그러니까 보도를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 거의 기계 부품 정도로 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네. 몇 개월 돌려보고. 네네. 네. 어떻게 삼성이 그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한테서 노조 방해는 불법이거든요. 당연하지. 아니 게다가 베트남은 더 그럴 거 아니야. 굉장히 네, 베트남 공산주의잖아요. 네. 공산당이 어, 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조가 즉 공산당 그 노조가 곧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사부 유착을 통해서 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량의 3분의 1을 삼성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정치권에서 함부로 삼성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삼성의 임원이 지금 베트남 공산당에서 주최하는 포럼이나 국회 워크숍에서 한 발언 등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ILO 협약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풀뿌리 조직들이 우죽순 생겨나고 쓸모없는 고위급 노조가 비효율적 경쟁에 몰두해서 사회 혼란이 오면 베트남이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전락하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과 근무에 따라서 고용주는 사업 및 생산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직원들은 추가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대한 경직성이 높아지면 곧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해요. 약간 한국 경제에서 하는 말인데. 경제신문 맨날 막 그 우리나라는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되게 오버랩이 되죠. 굉장히 많이 듣던 주장이십니다. 그걸 거기서 전파하고 있어. 세상에. 한겨레는 삼성이 베트남에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을 세웠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제 후속 보도도 나오는데요. 삼성이 프랑스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네. 갑자기.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인권 실천 점검하는 의무라는 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무. 네, 기업한테 이런 의무를 주는 거죠. 인권 경영을 하라.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법으로 고발을 당했냐면 과대 광고로 고발을 당했어요. 과대 광고. 네, 삼성이 아시아에서 노동 탄압을 하는 게 외신에선 많이 외신 보도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성이 자기 홈페이지에서는 인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장 광고라는 거죠. 역시 프랑스답습니다. 아, 야. 멋있는 나라요 이렇게.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고발을 당했는데 아 근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하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기업들이 인권 경영한다고는 광고하지 않나 대부분? 실제로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상한 건가? 그렇지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렇구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인권 경영 안 하고 막 노조 탄압하고 있는데 자기들 인권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건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노총 한겨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노총이 발표한 보고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 이름이 삼성 현대적 기술 중세 노동 조건입니다. 아주 뼈를 때리죠. 한겨레가 이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삼성한테 사전 질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반박문을 보내면 우리가 보도를 해주겠다면서. 근데 여기에는 되게 무성의하게 답변했거든요. 한겨레가 어쨌든 이 반박문을 보도를 해줬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삼성도 두고 볼 수는 없었는지 10일에 반박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네. 네. 여기에 따르면 삼성은 한겨레 보도 중에 산업재해 문제랑 초과근무 문제, 하청업체가 노동환경이 안 좋다 이런 지적 사항이나 노조 파괴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임금을 주고 있다거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베트남에서 반올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분의 죽음이나 이런 관련된 보도는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텍스타임을 과도하게 설정한 데 대해서는
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아 한겨레가 네. 기업에 그리고- 대한 게 부족하다고. 네, 그리고 한겨레 보도 중에 삼성 해외 공장 고용 인원이 틀렸다 이거랑 틀렸다고 지적을 했고 한겨레가 공장 주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랑 국제 시민단체를 인터뷰한 것이 편향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도 이제 17일 날 반박 보도를 했고요. 해외 공장 고용 인원이 틀렸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 질문지에다가 이것도 적어서 보내는데 삼성이 이제 와서 이 반박을 하는 것도 웃기고요. 아니 근데 뭐 숫자 틀린 거 가지고 뭐 해외 고용 노동자 숫자 틀린 거 가지고 그거 반박하는 건 좀 그렇죠. 사실 뭐 틀리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애초에 사전 그게 질문지를 포인트는 보냈는데 아니었지. 네. 거기서는 틀렸다고 지적을 안 해주고 나중에 그랬다. 근데 아무튼간에 한겨레가 지금 이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7일에 이 반박 그러니까 삼성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죠. 한겨레의 재반박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다시 그 한겨레 독자위원회에서 제대로 팩트 체크를 다시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레와 삼성의 어떤 이 사안을 둘러싼 그 팩트 체크가 계속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네, 그리고 이 보도가 중단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될 거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또 이렇게 그 이제 산재로 굉장히 고통받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베트남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잘못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그런데 이 삼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직업병이 제대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현명하게 빠르게 지금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삼성이 이런 행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삼성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에 그 상을 주는 사유에 그 말을 꼭 넣고 싶었는데 삼성이 이 보도가 지금은 입에 쓰겠지만은 정말 반드시 이 약을 먹어서 개선해야 된다. 한국에서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요즘 안 되는 분위기인데다가 국내보다 이 해외에 진출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이 문제다. 진짜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그 큰 돈을 엄청나게 보상을 물어줘야 될 것이며 삼성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보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삼성도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아니 왜냐면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황유미 씨 사건 때 그때 배웠어야지. 근데 그 베트남은 우리가 다 장악해서 또 이렇게 싸바싸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말한 그 생각 유치하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억압이 그러니까 계속되다 맨날 보면 그런 식으로만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야. 언젠간 저항하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베트남이죠. 사실, 네. 또 다른 나라에 다른 또 나라 수도 옮긴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계속 뭐 그렇죠. 어떻게 계속 몰라. 더 후진국으로 어. 계속 가서 또 착취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베트남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은 아니라는 거지. 삼성의 사이즈나 이런 것이. 사실 국내 기업들이 사고 친 사례가 좀 많아요. 다음 거는요. 온라인 보도인데요. 네. 오랜만에 SBS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온라인인데 SBS인가요? 스브스 뉴스죠, 정확하게. 근데 사실 이게 스브스 뉴스가 SBS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SBS가 아주 유명하지 뭐. SNS에다 서비스하는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스브스 뉴스 팀이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심영구 기자를 만났어요. 다른 데 회의를 갔다가 저희 네. 민원연 회원이기도 하고 SBS 기자죠. 근데 엄청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했어요. 네. 엄청 그래요? 좋아한다고. 제가 이 하현종 PD한테 전화했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와, 이거 정말 이렇게 네. 좋은 이 민원연에서 이렇게 상 주셔서 고맙다고. 네, 재차 아주 인사하시더라고요.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행이라고 어찌됐든 저는 SBS에 지금 문제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사실 또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선정한 스브스 뉴스 이게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동영상 제작물. 네, 동영상 제작물이요. 네. 하여튼 스쿨 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10건의 영상을 스브스 뉴스에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희 사실 지난 1년 동안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스쿨 미투 운동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교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지났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이제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스브스 뉴스가 이러면 안 된다. 한 번 더 공론화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시리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상을 줬던 이유는 이 스브스 뉴스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고발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시민단체 수준의 어떤 행동을 보여줬어요. 액션을 하고. 뭐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이 이제 그 스쿨미투를 고발하는 영상을 이제 시청 광장에서 이제 같이 공동 상영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희가 우리 아시는 서울시청 광장에다 빔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거를 일단 하나 그런 캠페인을 하나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스브스 뉴스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왜 이게 아까 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오래된 문제고 뭐 60년대나 50년대나 뭐 지금 2019년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 이 학교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고민했더니 그 이유는 학교 내 어떤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그 현행 교육 시스템상 어떤 이 성교육이 그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 있지 않고 교사 재량에 대부분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 따르면 보건과 기술 과정 시간에 성교육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보건 과목은 일단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더라도 되게 형식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성교육들이 대부분 되게 오래된 어떤 되게 낡은 이거 영상 그냥 갑자기 하나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성교육이 아니고 사실 성교육이 아니죠. 생물? 맞아요. 이런 느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되게 지루한 시간이고 별로 쓸모없는 시간이다라는 인식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과정 시간에도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성인식 교육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성을 어떤 가족을 만들려는 어떤 임신과 출산의 한 요소로 보는 이런 구시대적인 걸로 이제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스브스 뉴스가 이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청원 운동을 펼쳤어요. 언론사가. 대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쿨미투 캠페인이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내 성교육이 부실하니까 성인지 교육 의무화하는 청원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시청광장에서 그 공론화 영상을 시청하면서 옆에서 같이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스브스 뉴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서명도 받고 뭐 인터넷에서도 서명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4,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냈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 직접 전달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액션을 하나 언론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학교 내 어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라고 해서 펀딩까지 열어요. 이렇게까지 실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 고발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까지 나섰다는 건 굉장히 좀 신선했고 좀 눈에 띄어서 저희 민원연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예,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매매든 뭐 이런 성폭력이든 다 많은데 요즘은 어떤 뭘 잘해야 되냐면 애초에 정말 이 한겨레 기사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굴하던가 아니면은 총망라하는 기술 있잖아요.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엑기스만 싹 뽑아가지고 일종의 교육자료처럼 딱 내놓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스브스 뉴스가 나름 그 몇 편의 영상으로 딱 망라한 거예요. 학교 성폭력, 교내 성폭력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만든 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여 나간 건데 그거는 스브스 뉴스가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온라인 보도팀이 해야 될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새로운 돌파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사를 내놓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소통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 변화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거 사실 그 전에 뭐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뭐 환경 지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같이 만들자고 하고 우리 동네의 위험 지역 같은 거 같이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온라인 보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을 지금 스브스 뉴스가 이번에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런 거 상을 주기 시작하면 또 다들 뭔가 우리도 액션을 좀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상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이 영상 제작에 참여하신 분이
19명 되시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어쨌든 훌륭한 일 하셨으니까 네, 빠르게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일단은 하현종 책임 프로듀서, 정상보 조기호 기자, 이아리따 김혜지 김유진 구민경 기획 PD, 박혜준 배효영 정혜수 편집 PD, 정훈 문소라 오채영 촬영 PD, 김태화 디자이너, 그다음에 박성아 김유경 김도희 오수연 박수연 뉴스 서비스 팀 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축하드리고요. 이따가 다 오시지는 못하겠지만 이 빗속을 뚫고 상을 받으러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후에 오시겠네요. 저희가 저 이렇게 어렵게 나 같으면 상 줘도 나 지금 비와서 안 나가고 싶어. 네, 어렵게 비를 뚫고 오시는 분들과 즐거운 간담회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미련곰탱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5일 만에 댓글 복귀하네요. 유유. 그나저나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라 좋은 보도 시상식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번 달은 없는 건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 받았다고 또 왔습니다. 오늘 합니다. 네. 메밀국수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빵뉴스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민원연 팔로우 해보세요. 빵뉴스도 재밌는데 뒤에 NG가 더 재미납니다. 한참 덥고 습해지는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데 영 안 해본 거라 가지고 다운은 받았거든요. 이 시작을 해야 돼요. 주말에 제가 시작해서 한번 NG 버전 다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소쿠리타스님께서 네. 선 댓글 후청취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구님께서 다운받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양규님께서 사실상인데 사일상 깜빵해 가야 합니다. 혼수성태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어제 우리가 그 김성태 관련된 보도가 SBS에 없었다. 그 방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착외구 다스베이다의 흑금성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 나의 노망일까요? 설마 저들이 다 일본의 간첩 이렇게 써주셨어요. 뭘까요? 최철우님 이 방송 안 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눈치 못 채고 넘어갈 뻔했네요. 역시 매의 눈 하셨는데 이때의 매란 우리 민동기 기자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제 민동기 기자 기사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SBS도 토착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걱정이네요. 이런 말 좀 저는 아무튼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TV조선의 무리한 SNS 비판 어제 우리가 방송해드린 것에 대한 댓글도 좀 볼게요. 민원연께 부탁드려요. MBN 고정 패널 서정욱 퇴출 좀 시켜주세요. 이 시키는 일본 대변인 같네요. 살자 지금을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너무 세상에. 웃기네요. 네, 우리도 항상 퇴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주님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마운틴 올림 민원연 힘 해주셨어요. 최사규님 나베가 미국 가서 일본 대변인 하더만 국내에서도 일본 대변인 하는 게 있으니 아베는 좋겠다. 구정혜님, 일본은 기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기자들도 그렇게 요리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미정님, 저쪽 분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 수준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분들인 듯요. 근데 정보를 어디서 얻어보는 거길래 저렇게 맨날 틀리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철우님 애들도 크레파스를 지워주면 다양하게 색칠하는데 왜 보수는 주구장창 빨간색만 색칠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오늘도 네. 탈탈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다들 감사하고요. 제가 또 어제 이제 회의를 어디를 갔다가 이제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이제 같이 회의하신 저희가 지금 성매매 보도 가이드라인 만들려고 또 회의 요즘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성매매
방지 이제 사업하시는 그 활동가들 정말 멋있거든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미디어 탈곡기 듣겠다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야, 이거 뭐 굉장히 보는 사람 많네, 듣는 사람 많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쪽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특히 또 이제 이 성문제 이런 거, 성평등 문제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주말에도요 계속 됩니다. 내일은 공시영 씨랑 같이 하는 방송 또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시영 씨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조선일보를 미워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책 읽기 계속됩니다. 네. 자,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야, 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